계속되기 시작합니다. 김일수입니다. 배신자.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이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서 한동훈 배신자론을 들고 나와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간격을 벌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이나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오늘도 사심정치라는 표현으로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사심정치가 곧 배신의 정치라던 어제의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한 후보가 대통령과의 소통, 신뢰가 부족한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에는 물론 이번 당대표 경선 출마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어떤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 한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를 당원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소관계와 충성으로 얘기한다면 한 20년 동안 검찰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충성하던 게 바로 한동훈 후보고요. 대화가 사실상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윤상현 후보는 차기 대권 주자는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이 싸움이 친박 비박을 능가하는 훨씬 파탄의 관계가 될까봐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일제히 한 후보와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80%나 차지하는 당심 반영 비율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입니다.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을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은 오히려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공한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공한증에 비유하며 대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한증은 중국과의 경기마다 승리하는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공한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후보를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은 공포 마케팅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 견제를 위해 다른 후보들이 있지도 않은 대통령 탈당, 탄핵을 거론하며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일은 누구보다 저희 넷이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특히 공세 수위가 높은 원 후보를 겨냥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 후보 행보를 상기시키며 역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총선 당시 다른 세 후보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의 장이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이유 뭡니까? 네, 바로 보수 진영 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공세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초반 우세 흐름을 보이자 노골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들이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다, 노골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프레임이 실제 지지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영향 미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전당대회 경선 때 여권 핵심부는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에게 반윤 우두머리,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나 의원 출마를 포기했고 안 의원은 20%대 득표를 받으며 고배를 마셨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배신의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순간 당신 8% 선거에서 불리한 건 명백해 보입니다. 당신 80% 선거에서 이 배신의 주홍 글씨는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후보 측은 어떻게 해서 이 프레임을 부숴보겠다.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한 후보 측은 오늘 공한증으로 첫 반격에 나섰습니다. 취재해보니 한 후보가 직접 이 표현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공한증은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말하죠. 당권 주자들과 일부 야권 세력이 한 후보를 두려워해 배신 프레임을 꺼내들었다고 규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좌천됐을 때도 진보 진영과 싸우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점이 있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배신자 프레임 전환에 나선 건데요. 당권 주자들 이 공안증 표현에 대해서도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공포다.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 측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처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핵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수사의 문을 열겠다는 네, 사실상 대통령과 여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특검이지 왜 대통령 특검이라고 하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각 캠프의 전략은 뭡니까? 네, 한 후보에 대한 견제, 새 후보에 대한 견제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배신자 공격 강화, 정체성 논란 부각인데요. 주변 인사들을 비춰봤을 때 한 후보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미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화합은 후보가 말하고 공세는 캠프에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한 후보 오늘도 SNS에 당 관계자에게 받은 케이크 사진을 올리고 당권 주자들과 함께 선거를 뛰었던 사진으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한 후보를 돕는 인사들이 공세에 참전하고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걸핏하면 진창에 빠지곤 하는 운전사라고 저격했는데 반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선 국민과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갈 줄 아는 운전사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선거, 치열한 네거티브 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얼마 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이 이 여야 공방을 거치면서 그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이 자신을 비난한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오히려 국민의힘은 갑질의 여왕이라면서 관련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계획 의결 등에 반발해 방통위를 찾았다가 청사 출입이 불발되자 창구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트위터를 안 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름과 직책을 따져 묻습니다. 책임지셔야 된다. 이거 지원한 거. 이게 책임지세요. 이름이 뭐죠? 책임이 뭐예요? 눈먼 거 그만 줘야 된다고요. 한 창구 직원이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어제 행패 수준, 안하무인식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방통위원장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협의된 일정임에도 방문증 교부가 지연됐다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상례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당은 억지 해명 입장문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갑질의 여왕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눈물 흘린 청사 직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는 곳마다 배지를 들이미는 그 습관, 아름답지도 존경스럽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질적인 문제 제기라며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와 이 돈 거래를 대가로 기사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신문사 전직 간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8시쯤. 전날 캠핑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에 숨진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3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에게 우호적 기사를 내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 간부가 소속된 신문에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라며 부정이득을 안 취했다는 이 씨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이 빌린 거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최근 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의 대가성 여부 수사는 김 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전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이는데 생수대 사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생수에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을 사이다에 비유한 건데요. 톡 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몸에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모들과 주변에서 강성 사이다 발언을 하라고 조언해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사이다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말을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한때 별명이 사이다였죠. 오 시장 얼마 전엔 이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자체를 그만두라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정당을 1급 체제로 바꾸고도 잘못을 모른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를 본격적으로 때리면서 여권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럼 여권을 향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 시장, 정치권에 도대체 사람 같은 사람이 씨가 말랐다는 어느 지식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판다면서 사실상 여권도 비판했습니다. 또 팬덤이 파이터를 다시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 시장, 상대적으로 이 전 대표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비해 팬덤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죠. 오히려 정치인의 팬덤이 강할수록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애둘러 두 사람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발빼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죠. 어제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선 이제 와서 발을 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굳이 해명을 했어야 했느냐며 김샌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의원도 김 전 의장이 무엇 때문에 몸을 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 보니까 논란을 좀 Hello, I am Jose Mourinho. 좀 진화해 보려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그 논란이 조금 더 커지는 모양새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도 유도되고 조작된 건 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식구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됐습니다.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며 울먹일 정도입니다. 네, 여야 공방이 거세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어디 서버가 마비됐습니까? 탄핵 서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인 청원 사이트예요. 동시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인데요. 특히 앞서 전해드린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 공개 이후에 청원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청원 동의가 7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서버 증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원 동의 움직임이 아주 거세 보입니다. 네, 야권 지지자들도 몰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카페에서는 동의 인증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널리 퍼날라달라 1000만까지 가자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적극 나서고 있긴 한데 그럼 이 청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먼저 심사하게 되는데요. 청원소위에 속한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요.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자동 폐기되지만 이 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서 어떻게 다룰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합니다. 민주당, 당에서 추이를 보고 있지만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한 바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국민 뜻을 담아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만든 국회 청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21대 총선 이후 탄핵이란 단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죠. 국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도 툭하면 탄핵 카드를 흔드는 야권도 못 믿었긴 마찬가지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첫 TV 토론 참패로 후보 교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를 넘어서 아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며 퇴진 요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정작 바이든은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면서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대선 TV토론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를 의식한 듯 토론회 이후 잇따라 지지자들을 만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의 한 녹음 행사에선 토론 이후에 제기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내가 알기론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며 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캠페인도 토론 직후부터 이틀간 우리 돈 약 372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히는 등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TV토론 이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교체에 긍정적으로 답을 한 비율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구도에서 누굴 뽑을지 묻는 질문에선 바이든은 45%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연일 고령 리스크를 지적하며 바이든 사퇴에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내각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바이든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I would ask the cabinet members to search their hearts. We have a serious problem here because we have a president who, by all appearances, is not up to the task.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번 주말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재선 도전과 이후 행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김 부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 있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자, 현지 시각 27일에 열린 CNN TV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압도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 주말 유세 일정을 강행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바이든이 이 별장인 캠프 데이비스로 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 대선이나 향후 행방에 대해 가족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미 MBC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자, 바이든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일정은
일주일 전 계획된 것이다. 바이든은 여전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 질 여사가 후보 교체론을 진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 여사 이 TV 토론 이후 유세 현장에 바이든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투표라는 뜻의 영어 단어 보스트가 새겨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달라는 뜻이죠. 지원 유세에서는 트럼프를 이렇게 공격한 걸 씁니다. Who told the truth? And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네, 이례적인 왕성한 행보에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바이든의 사퇴 여부는 부인에 달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퇴 여부가 부인에게 달려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 민주당 후보 교체도 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현재 이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되죠. 후보 교체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대체적인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34%에 그쳤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으니까 바이든보다 인기가 낮은 것이죠. 이번 TV 토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세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죠.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현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놓고 구국을 위해서 다른 후보에 양보해야 된다라고 했고, 프랑스 르몽드지 역시 후보 교체에 힘을 싣는 소리가 던지는 등 동맹국들 잇따라 냉엄한 분석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는 북중러 언론들은 다소 조롱하는 듯한 반응까지 나타냈는데요. 러시아 국영매체는 바이든이 넘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개선 여부가 국제관계 및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두 후보가 시각 차이를 보이는 만큼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독자 우상화 작업에 여념이 없나 봅니다. 배정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이틀차 현장 모습입니다. 김재룡 당비서를 포함한 간부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왼쪽 가슴에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 초상휘장을 달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배지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 단독 배지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상휘장은 김씨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입니다. 지금은 간부들이 착용하고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도 보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김 위원장의 우상화는 선대 지우기와 맞물리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북 체결을 통해 김정은이 안보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게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선대와 나란히 걸린 모습이 공개됐고, 최근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권 10년을 넘긴 김 위원장의 우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석궁을 쏘면서 주세르비아 이스라엘 대사관을 습격한 테러범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대사관을 지키던 경찰이 화살에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화면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순찰차 여러 대가 서 있고 무장한 경찰들이 오고 갑니다. 현장 감식반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괴한이 경비를 서던 경찰을 석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괴한은 경비 초소에 있던 경찰에게
박물관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다가와 석궁을 발사했습니다. 목에 화살이 박힌 경찰은 바로 총을 꺼내 괴한을 향해 여러 발 발사해 사살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경찰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회복 중입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나 쇼핑센터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Nije. Nesumnjivo je da se radi o terorističkom aktu koji je uperen i protiv države Srbije. 현지 매체는 범인이 20대 이슬람 개종자로 무슬림 집단 거주지인 노비 파자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다른 용의자들을 체포해 테러 단체나 강경 이슬람 세력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세르비아는 가자지구 전쟁 기간에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내 1위 이 즉석밥 업체의 일부 상품이 곰팡이가 핀 채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조 과정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석밥 대부분이 검은색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용기 가장자리에는 액체가 고여 있고 또 다른 제품에도 흰색 바발은 일부만 보일 뿐 형형색색의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즉석밥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쉽게 안 뜯길 정도로 완전히 밀봉돼 있었다며 뜯어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고 완전히 썩어 있어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무균 진공 상태에서 제조돼 밀봉되기 때문에 유통,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방부 처리가 되지 않아 작은 틈이 생길 경우 곰팡이가 침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포장이 손상이 되거나 포장에서 일부 공기가 통할 수는 있거든요. 제품 안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서늘한 곳 그리고 좀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실제로 온라인에는 같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글을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해당 제품의 신고가 접수되면 제품을 수거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일선 아동병원은 인력이나 장비 때문에 어린이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갈 곳 없는 어린이 환자들은 아동병원으로 몰려들고 반대로 아동병원은 어린이 환자를 받아줄 대학병원을 찾아야 하는 애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어린아이가 119 구급대에 실려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뇌염 진단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황. 어린 환자를 받아주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아동병원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응급 환자만 이 병원에선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전국 아동병원은 117곳, 90%의 아동병원으로 응급 환자가 몰리지만 응급실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중증 환자가 한 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외래 모든 간호사들, 그다음에 의사들 모두가 다 모습니다. 그 환자 선물아, 남들하고 겹치지 마. 혼란에 잠들지 마. 한 명이 매달려. 응급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CT나 MRI 같은 검사 장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 아동병원 조사 결과 10곳 중 9곳은 매월 응급 환자를 받고 있고 한 달에 6명 이상의 응급 환자를 받았다는 답도 32%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동병원 10곳 중 7곳은 응급 환자를 대학병원이나 소아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는 소아응급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어 약 40km 떨어진 경남 양산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구급대와 같이 먼저 부산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대답이 지금은 곤란하다. 주말에 입원을 시키면 누가 볼 사람이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아동병원에서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와 시설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밤새 내리던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났나 싶으면 부슬비가 내리고 다시 더워지나 싶으면 돌풍이 부는 하루였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한강 수위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는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장맛비로 수위는 조금 올라갔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흙탕물 같았던 강물빛도 평소 색깔에 되찾았는데요. 오전부터 비가 그쳤고 이곳 잠수교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 날씨는 극과 극을 오갔는데요. 새벽까지는 수도권 일대에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주요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산책로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아침부터 가늘어진 빗줄기는 오전 10시쯤 그쳤고 강한 돌풍성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들어 하늘을 덮은 먹구름이 옅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런 날씨에 시민들이 챙겨 나온 우산이 양산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장어까지 신고 아이랑 같이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비가 안 와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요. 요즘 날씨가 아무래도 좀 동남아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고 지금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갖다 사실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뜻밖의 또 행운이기도 하는 날씨인 것 같아서. 높아진 습도에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치솟으면서 도심 곳곳에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이번 주 내내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수도권과 달리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장마 전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도엔 무려 3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전국 곳곳에서 낙석 사고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얼음 몸통만한 바위를 치우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근 야산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계단 난간에 걸려 주택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어요. 다행히 그 계단 난간 설치하는데 걸려가지고 뭐 주택가 피해는 크게 없었는데 추가 산사태가 우려돼 6가구 주민 10명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밧줄을 붙잡은 남성 한 명이 거센 물살을 뚫고 이동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자전거를 타던 외국인 남성이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철교안에 있었는데 개시하려고. 근데 이제 조종천 수위가 이제 급상승하면서 하천에 고립된 상황이고요. 곳곳에서 주택, 도로가 침수됐고 강풍 피해도 전국적으로 잇따랐습니다. 바람에 넘어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거나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공사장 가림막이 휘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 영동고속도로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이틀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틀간 제주 산지엔 365mm 물폭탄이 쏟아졌고 서귀포 한남엔 235mm, 표선에도 2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는 등 제주에선 시운껏 넘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제주공항 일부 항공편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전국의 카페 매장 수가 무려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치킨집 숫자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피 공화국이 된 이유,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이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일대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 근처에 커피 전문점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선거리 50m 안에 있는 점포만 8개, 반경 50m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16개 점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2잔 내지 3잔은 꼭 먹죠. 보통 한 12시 이후에 많이 먹죠. 일할 때 먹으면은 되게 좀 잠도 깨고 도움이 되고 집중력이 좀 향상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저가 프랜차이즈 성장세에 6년 전만 해도 5만 개를 웃돌았던 점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치킨 전문점과 비교해도 2배가 많습니다. 특히 저가 프랜차이즈의 경우 하루 4개씩 새로 생기는 꼴인데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나눠먹기가 싫어서 매장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30-40%는 줄었다고 생각해요. 최근 국제 원두 가격도 크게 오르며 임대료와 재료비 부담도 더해진 상황. 우후죽순 늘어나는 커피 전문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한때 소풍 필수 코스였던 서울 63빌딩의 국내 첫 수족관이 39년 만인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추억이 깃든 이곳을 찾아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양생물 3만여 마리 이 특급 수송 작전도 곧 시작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해장 소식에 63빌딩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입니다. 지금까지 9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수족관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63 시월드란 이름으로 1985년 문을 열었던 63빌딩 아쿠아리움.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는 서울 시내에서 손꼽는 가족 나들이 장소이자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 코스였습니다. 처져 있을 때 처음 정다연 꽂고 1년 동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생겨가지고 또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싶었는데 혜민아 잘 살아. 시민들은 각자의 추억을 되새기며 아쿠아리움의 마지막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릴 적에 여기를 왔다고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한테 들었었고 사진도 찍힌 사진이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물고기들이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1992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인어공주 공연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찬물범은 여수로, 작은 발톱수 다른 일산으로 추억을 만들어준 3만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내일부터 특수 차량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아쿠아리움으로 이송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사람과 사나운 소가 결투를 벌이는 스페인의 풍우 경기 같이 이 동물이 등장하는 전통 축제들은 때때로 학대 논란에 휩싸이곤 합니다. 계승해야 할 유산이냐 아니면 연출된 동물 고문이냐 의견이 분분한 건데 일부 국가에선 동물 학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동물 대신 이런 것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태국 중부도시 나콘사완. 사람들이 철제 우리를 들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파란 물건을 자세히 보니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 중 하나인 도라에몽 인형입니다. 태국에선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물을 뿌려 울게 하면 비가 온다며 고양이를 이용한 기우제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물을 뿌리고 우리 안에 넣어 흔드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고양이 로봇인 도라에몽 인형으로 대체한 겁니다. ประเพณีแห่นางแมวเนี่ยก็คือเป็นประเพณีมาตั้งแต่โบราณนะครับแล้วก็ประเพณีที่คนพอแห่แล้วก็อาจจะมีฝนเกิดขึ้นมั่งหรืออะไรเกิดขึ้นเพราะว่าบ้านเราตอนนี้คือเพราะว่า 황소머리가 크게 들여진 몽이 비탈길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재빨리 피합니다. 유럽 스페인 마텔피노 지역에서 매년 8월 열리는 소머리 축제인데 진짜 소 대신 200kg이 넘는 몽을 도입한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진짜 소를 들여오지 못한 것인데 동물 친화적이라는 호평을 받아 주최 측은 아예 소 대신 몽을 이용하도록 운영 방침을 바꿨습니다. 일본 미에현의 한 신사에서 진행되는 700년 전통의 축제도 지난달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농사 풍년을 기원하며 말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는 축제인데 안전 문제와 말 학대 논란이 이어져 해당 지자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에 주최 측은 오르막길 경사를 대폭 낮추고 2m 높이의 토벽도 없앴습니다. やること自体に意義があると思うので、時代とともに変わっていってもそこはいいのかなと思ってます。
우리나라도 속싸움이나 산천어축제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친환경적 행사를 위한 새 지침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연구 용역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명분과 동물 보호라는 가치가 부딪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공존했던 마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농구 선수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임신 중절과 결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26일. 고소장에는 전 여자친구가 2차례 임신과 중재수술 이후 사생활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갈이랑 협박이 21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허 씨 측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전 여자친구가 돌변해 집에 무단 침입하고 스토킹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차례 임신 중절을 겪는 동안 허 씨가 결혼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겁니다. 임신 중절도 사실상 허 씨의 강요로 이뤄졌고 중재 수술 직후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다는 게 전 여자친구 측 입장. 헤어진 뒤 스토킹을 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 허 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허 씨 측도 소속사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허 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허 씨 주장이 맞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는 전 여자친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이 분노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심판진에게 뿔이 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SG가 6대0으로 앞선 6회, 붉은 빗줄기가 그라운드로 쏟아집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자 7회 초 SSG 공격 뒤 심판이 잠시 경기를 중단합니다. 잠시 그라운드 상황을 살피더니 결국 강우 콜드 게임이 선언됩니다. 그러자 두산 이승엽 감독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승엽 감독은 비가 그쳤는데 왜 중단을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두산 선수단은 지금 들크락스. 지금 더가웃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고 7회 말 두산 공격이 남아있던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7회까지 갔는데 두산은 공격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두산 입장에서는 투수를 조금 더 쓴 게 그렇게 더 많이 쓱보다 던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웠어요. 프로야구 규정에는 우천 취소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그라운드 상태는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심판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석환 KBO 심판위원장은 강우 콜드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며 매뉴얼이 없어 심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예보, 그라운드 배수와 복도 상황, 빗물이 선수 시야를 가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때문에 울고 웃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전국에 쏟아졌던 비, 중부는 거의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오늘 밤까지 최대 50mm가 더 내립니다. 남해안은 내일 새벽에 그치지만 제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를 중심으로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요. 다시 낮 기온이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밤부터는 남부에 비가 시작되는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입니다. 모레 전국에 내릴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가장 많겠고요. 중부는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저출생 담당 부처 신설을 위해 다음 달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전보다 강력한 인구 정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 한 발만 더 물러서면 인구 소멸입니다.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가 존폐 위기를 맞는다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한 20년 동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장맛비로 불어난 하천에 여행객이 고립되고 낙석이 떨어져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데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공포 마케팅이라며 자승자박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단독 초상 휘장을 달고 나온 건데 김 위원장 독자 우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어난 하천에 여행객이 고립되는가 하면 강풍 피해와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밧줄을 이용해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하천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40대 영국 국적의 여행객이 철교 아래 고립됐다가 2시간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자전거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급격하게 물이 불어가지고 거기 이제 고립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이 밧줄로 큰 돌을 묻습니다. 대전의 한 야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는데 다행히 주택가 난간에 걸렸습니다. 사고 당시 바위가 주택을 직접적으로 덮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돌막이 떨어졌으니까 놀래고 그냥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 있고요. 장마가 되면 이제 잠을 못 자죠. 부산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육교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건물 철제 가림막이 흔들려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세찬 비에 시장 천장에서는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선 가로수가 쓰러져 주차된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나들봉 인근에서 SUV가 서울 방향 대전터널 인근에서도 SUV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와 강풍이 동반하면서 여객선 91척의 운항이 중단되고 국립공원 20곳이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김영준입니다. 제주에는 이틀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성산에는 시간당 81mm의 비가 내리면서 6월 기준 시간당 강수량이 역대 2위를 기록했죠. 초속 26m의 강풍까지 불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의 밀대.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제주도에게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있는 밭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있는 맨홀은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물을 뿜어댑니다.
어제부터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36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폭우가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장맛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제주시에는 초속 23.8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 이로 인해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아파트는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태풍이 그렇게 세게 왔는 적도 많았는데 저렇게 외벽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제주시 구자읍에서는 강풍에 흔들리던 나무가 전선에 엉키면서 인근 주택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면서 나무 때문인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9시부터 정전이 돼서 이제 전기가 안 되니까 이제 음식 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이외에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공사장 펜스가 날려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어제부터 소방으로 40건이 넘는 비와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일부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오늘은 비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안병수입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이 약해지자 수도권 장마는 일단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날은 흐려도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비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비로 인해서 뭐가 파손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 많이 온다고 뭐 걱정은 되죠. 위험한 거 없나, 또 뭐 새로운 곳은 없나, 이런 거 아무래도 좀 둘러보게 되죠. 보시다시피 빗물이 1.5m 가까이 차올랐던 서울 도림천은 물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침수 피해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는 비가 거셉니다. 남해에 머물던 전선이 서쪽의 저기압과 만나 북상하면 모레는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관측됩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10에서 50mm, 충청권은 20에서 6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30에서 80mm, 제주는 50에 녀석들은 에서 100mm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엔 150mm 이상도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 정도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가며 강하고 약한 비를 계속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일제히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자승자박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 서울 광장시장에서 민생을 강조한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배신 프레임을 극복하고 싶다면 최혜병 특검법부터 철회하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에게만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 사심의 정치,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원희룡 전 장관은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소통, 신뢰, 경험이 모두 없는 게 한동훈 후보라 비판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검찰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충성하던 게 바로 한동훈 후보고요.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그 친분이 있었던 거는 오히려 한 후보이지.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패배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당이 분열될 것이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이 구도는 대단히 우리 당을 위해서 안 좋은 구도입니다. 누가 되든 엄청난 휠증을 남길 거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한동훈 공포 증세내라며
원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언제든 민주당에 갈 수 있다고 한 분이라 맞받았습니다. 배신을 말하는 분들이 그간 정치를 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것이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협동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을 넘어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확대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자리에도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 친명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사표도 이어졌습니다. 재선의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원외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도 오늘 출마 선언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시작은 이 전 대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을 보좌했던 제가 이제 이재명의 동지로 그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친명계로 불리는 사선의 김민석, 삼선 전현희, 재선 민영배, 그리고 초선 이성윤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명심 경쟁만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때문에 여론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와 견해가 다르다고 수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당에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 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재명 전 대표도 곧 연임 도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혜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 지난 21일 밤 야당은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입니다. 거부권이 부도덕한 정권의 가림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2사 선임 계획을 도둑 처리해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김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인 3일 또는 4일 표결이 가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뜻대로 안건 상정 시기를 정할지가 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해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와 숙의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법안 처리, 탄핵 협박은 반드시 국민 지탄과 역풍을 불러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고 가는 어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옆에 누구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죠? 네, 영화 설국열차와 옥자로 국내에도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입니다. 예.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개설하면서 틸다 스윈튼과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한 전 위원장은 꽤 오래전에 이태원을 지나다가 우연히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한 전 위원장이 이 사진 말고도 다른 사진도 올렸다고 하던데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네, 한 전 비대위원장이 키우는 반려묘 사진이나 총선이 끝나고 동료들에게 선물 받은 케이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지지층과 소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개정이 만들어진 지 하루 만에 팔로워도 7,000명 가량 생겼습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 전 비대위원장과 연일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인사를 비판했다면서요. 네, 바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김 전 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쓴 것에 대해서 정치적 폐륜, 책 팔기 마케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그 대표 민주당의 이 대통령과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의 어떤 이 분열 그 어떤 계략에 자기도 기여를 하려는 결국은 이재명식 정치권에 불과하구나. 네, 김 전 의장이 어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을 수습하고 나섰는데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유감을 밝혔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을 향해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정 운영에 극우 유튜버의 주장과 음모론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공세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어요. 네,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정진석 실장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에 참석을 해야 되죠. 네, 내일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이 공식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5선 의원 출신인 정진석 비서실장의 데뷔전이기도 한데 전투력 높은 의원들을 운영위에 집중 배치한 거대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그런데 운영위 말고도 이번 주에 굵직한 국회 일정들이 많아요. 네, 민주당은 내일 운영위를 시작으로 모레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같은 기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도 노리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최고조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필수로 착용해왔던 배지를 보고 계십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어제 김정은 단독 배지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전원회의에 참석한 당 간부들 옷깃마다 달려 있었는데요. 머지않아 일반 주민들도 김정은 배지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강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철만 내각 부총리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만 새겨진 기존 배지에서 김정은 사진만 단독으로 있는 배지로 교체한 겁니다. 배지에 새겨진 김정은 초상 휘장은 2012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째인 노동당 10차 전원회의의 모습을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선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초상 휘장을 받게 된 건데 독자 우상화의 신호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핵무력에 토대해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안보 전 분야에 있어서 선대인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이라는 안열에 등극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만간 일반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 휘장이 대대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상 같은 대형 조형물을 만들고 당 규약과 헌법 등의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기조를 반영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을 위한 유일 영도 체제가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혁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등의 청탁도 함께 받았는지를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번 달에만 지난 27일을 포함해 3차례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청탁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 앞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범행 이유였는데 심동욱 기자가 더더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 식후 혈당 140 이상이시라고요? 당화 혈색소가 6을 넘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동부의 한 병원 앞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흉기를 든 50대 여성 A씨와 환자복을 입은 60대 남성 B씨가 대치 중인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B씨는 당시 흉기에 어깨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살에 놀랐죠. 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에게 접근한 뒤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흡연을 마친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실에 가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거절에 A씨는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었던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서둘러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당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욱입니다. TV 토론을 한 번 했을 뿐인데 바이든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해리스 부통령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도 미국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힘겨운 TV 토론을 마치고 내려오는 바이든에게 격려를 건네는 모습. 뉴욕타임스는 이 둘이 반세기 동안 정치를 함께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전면에 나서 후보 교체론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투표하라는 단어로 도배된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후보 교체 여론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유세 현장에 함께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바이든 여사는 투표하라는 글자가 여러 개 적힌 의상을 입고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TV 토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론을 일축하려고 정치적 조언자인 바이든 여사가 직접 패션 정치에 나선 겁니다. Last night on the debate stage was Joe Biden, a president with integrity and character, who told the truth, and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60%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당 압박 시선은 차갑습니다. I don't think he's a competent person. I think he's too old to be running for office, and he just cognitively isn't there.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패션 정치를 하지 않던 바이든 여사가 이례적으로 확고한 완주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토론 부진은 인정하되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바이든 부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후보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당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선을 불과 넉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인 후보를 바꾸자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최희지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 기자, 먼저요. 미국에서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일상은 물론 공개 일정까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의 마지막 대선 도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늘 질 바이든 여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이든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원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정도인데 그 원로가 설득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토론 직후 SNS에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남기면서 오히려 바이든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후보가 교체될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죠.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식 후보 지명은 8월 19일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강하게 완주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4,000명에 달하는 대의원들이 예비 선고하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의원 과반이 다른 후보가 낫다고 결정하는 방법인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나서겠다고 말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당 안팎에서는 다른 후보가 대안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죠. 해리스 부통령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 부통령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도덕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all know, let's not forget, he beat Donald Trump once. And in Nevada, with your help, we're going to do it again.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내심 바이든의 대타로 집중 조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 상황을 바라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캠프 측은 당연히 분위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유리하지만 않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네, 사실 TV 토론 직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승리를 확실시하며 자신만만한 태도 보였는데요. This is an overwhelming win on the debate stage, but most importantly, President Trump is focused on not only winning this November, but bringing success to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지금 상황이 트럼프에게도 결코 호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경쟁자였죠.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가 경고를 한 건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후보로 교체된다면 트럼프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날린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 더 젊고 검증받은 사람을 데려올 것이고 공화당이 이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23명 가운데 1명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가족들은 장례 대신에 외국어로 쓴 손팻말을 들고 공장 측의 사죄와 또 사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눌러쓴 손팻말을 들고 분향소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는 다르지만 진실된 사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뜻은 같습니다. 제대로 사죄하고 제대로 조사하라.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은 아리셀 측이 사과에 앞서 대형 로펌부터 선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지나갈 때 유족들 만나서 우연히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 어떤 누구도 사죄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아리셀이 유족 개개인이 아닌 협의회를 거쳐 소통할 것과 유족 측 전문가를 진상조사에 참여시켜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체 어떠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기 전에는 저희는 장례를 치를 생각이 아니고요. 참사 일주일째인 오늘까지도 합동분향소에는 영정사진이 걸리지 않은 채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과 연결해 법률 지원과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건물마다 카페가 꼭 하나씩 있는 나라, 그야말로 커피 공화국이 바로 우리나라죠. 수치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저가형 커피 매장이 크게 늘면서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림 기자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손에 저마다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커피 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갈까?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은데요?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가면 얘기도 하고 많게는 4번까지 좀 가는 것 같아요. 과제나 공부하러도 많이. 방문 횟수는 제각각 다르지만 다양한 이유로 커피 전문점을 찾으며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1999년 스타벅스가 첫 매장을 연 뒤 대중화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 10만 개를 넘어섰는데 6년 만에 2배 이상 급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지면서 아메리카노가 1,500원 안팎 낀 저가형 커피 전문점도 크게 늘었는데 3대 저가 커피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7,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좀 저가형 커피가 좀 맛있고 괜찮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와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초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별로 없는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400잔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커피 업계의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그룹 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SK그룹이 계열사 몸집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고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 최고 경영진들이 1박 2일간 끝장 토론을 한 뒤에 나온 결론입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매년 열리던 SK 경영전략회의. 그룹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된 올해는 그룹 수뇌부와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으로 IT업계 거물들과 연쇄회동한 최태원 회장은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며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인공지능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10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중 82조 원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AI 관련 사업에 집중됩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비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핑크스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SK 경영진은 수익성 개선과 사업 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계열사 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핵심 사업 위주로 그룹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AI 반도체 배터리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이번 회의 핵심인 것 같은데 SK그룹의 전략 방향 자체가 투자 중심의 그룹에서 다시 제조 기술 중심의 그룹으로 SK그룹은 계열사별 실천 사항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환전을 하려다고 보면 이 수수료를 줄이려고 무대 쿠폰을 모으고 또 영업점 찾아서 산만리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카드 한 장이면 간편하게 해결이 된다는데 최현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전할 때 수수료를 90%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늘 북적이던 서울역 환전센터. 지금은 기념품 판매점과 편의점뿐 은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다들 어디서 환전하는 걸까? 여행객들을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파리를 최근에 갔었는데 저는 환전을 해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다들 신용카드나 아니면 트래블 월렛 같은 거 많이 쓰셔서 옛날에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공항에서 바꿨는데 요즘에는 은행 어플로 바로 환전할 수 있어가지고 수수료도 없고 일단 현금을 안 들고 다니고 그래서 앱을 통해 달러 등 해외 통화로 실시간 환전한 뒤 통장에 입금해두고 현지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트래블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달러, 엔화 등 주요국 통화 환전 수수료는 무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해외여행 필수 카드로 꼽힙니다. 카드 업계는 트래블카드를 2030 외부 체험단 결과를 발표. 미래 고객을 유치할 기회로 보고 출혈 경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면제는 기본이고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이나 캐시백 같은 부가 혜택도 줄줄이 내놨습니다. 상품 수익성보다는 젊은 고객들을 선점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화로 바꾼 뒤 다시 원화로 바꿀 땐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나라도 있는 만큼 세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우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기사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 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발이 등장했고요. 혹시 넘어질 때 이 에어백이 펼쳐지는 벨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할 효자 기술들을 박동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3월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이 비오는 거리를 헤맵니다. 다행히 시민의 도움으로 36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당수 치매 노인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돕고자 만들어진 이 안심 신발은 즉석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상 정보가 담긴 근거리 무선 통신 NFC 태그를 부착한 건데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만 가져다 대면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꼭 이렇게 하고 가는 건 뭘까라는 걸 추적하다 보니까 신발은 꼭 신고 간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를 들었고요. 그럼 신발에 그 정보를 좀 담으면 되겠다 싶어서 넘어지려는 순간 허리에 찬 벨트에서 공기 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벨트 내 고압가스가 분출되면서 낙상 발생 0.2초 만에 15리터 용량의 에어백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장된 센서는 가속도와 무게중심 변화 등을 분석해 97%의 정확도로 낙상을 예측합니다. 충격 흡수 성능을 갖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뚝 떨어져서 80에서 90%가 감소가 돼가지고 10에서 20% 정도의 충격력만 전달되는 거고.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5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72조 원 규모의 실버 산업 시장은 2030년이면 168조 원까지 성장해 실버테크가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50mm,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많게는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정체전선이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든 가운데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부터는 이 비가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양도 많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제주도에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을 따라서 10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작업 한 방통위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갑질 논란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갑질이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거센 장맛비가 쏟아져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마는 모레 다시 큰 비가 예고됐습니다. 북한 공식 석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우상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날 9시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방통위 방문 당시 벌어진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첫 소식 진선민 기자입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의결이 예고된 지난 28일.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있는 정부청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청사 직원들을 상대로 방문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확인시켜줬는데 또 확인해야 된다면 안 되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질 논란을 제기하자 김 의원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면담인데다 이미 방통위 조사국장에게 출입 확인 절차를 마친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방통위 직원들이 사라졌고 청사 측이 출입 불가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방문증 교부가 지연됐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갑질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반면 국민의힘은 갑질을 해놓고도 갑질인 줄 모른다며 당명을 민주갑질당으로 바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증인 퇴장 갑질에 이어 김현 의원 갑질까지 벌어졌다며 민주당은 갑질이 일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만 의리 눈물을 흘린 청사 면회실 직원들과 갑질을 말리다 넘어진 시민께 사과하십시오. 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방송사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여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오늘 고위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권한 침범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업무 복귀 뒤 처음으로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 고위당정 협의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심한 듯 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반쪽짜리 국회 상임위 운영과 법사위 등의 회의 진행 방식을 겨냥한 겁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들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권한 침범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국민을 실망시킨 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기도 지칠제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위당정 협의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가 오지랖을 넘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국회 모독입니다.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계속 그 바깥에서 우리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온당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실과 야당의 직접적인 대치는 내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당정은 또 저출생 대응을 총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한 종합대책도 서둘러 뿌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전현우 기자입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총력전을 선언한 정부.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 달 관련 법안 발의가 결정됐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산업 예산 배분과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 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적으로 본회의 때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정은 화성공장 화재 관련 종합대책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과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작업 환경 개선 대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당정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로 돕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전국에 세차게 쏟아붓던 장맛비는 낮이 되면서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비가 주춤하겠지만 모레 또다시 큰 비가 예고됐습니다. 자세한 장맛비 전망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밤 중부지방에 첫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오늘 낮 약화된 채 남부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밤새 매섭게 쏟아지던 빗줄기도 낮이 되면서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주 한라산에는 350mm,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도 장마 시작부터 최고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은 밤사이 남해상으로 이동해 내일은 주로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내일 낮까지 비가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맛비가 쉬어가는 것도 잠시, 내일 오후 늦게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남해안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 모레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7월 2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호남과 경남에도 최고 100에서 1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장마 시작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가 369mm로 6월이 채 가기도 전에 예년 장마철 전체 강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또 큰 비가 예고된 만큼 산사태 등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처럼 밤새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진 비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뜯겨나가거나 야산에서 바위가 주택가로 굴러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종잇장처럼 찢겨 흔들리고 주차장 한편에는 떨어진 외벽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밤새 많은 비와 함께 제주를 덮친 최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남긴 상처입니다. 외벽이 따닥따닥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더만 어느 순간 막 쫙딱 벌어지면서 그냥 사방으로 다 날리더라고. 또 쓰러진 가로수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덮치고 공사 중인 현장의 가림막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야산에서도 밤사이 내린 비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피우면 이만씩한 거 떨어지면 내가 주워 내지. 벽돌만씩한 건 떨어져요. 근데 오늘은 막 저 고무물통만한 곳이 떨어져가지고 바위들이 주택 난간에 걸려 멈추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의 6가구 주민들은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아울러 강원 춘천시 소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선 토사 유출로 흘러나온 진흙이 인근 주택 3곳을 덮치면서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서도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 골목길을 덮쳤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송도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장 주변에선 차로와 인도 10m 구간에 걸쳐 집안 치마와 갈라짐이 발견됐습니다. 통행 제한 조치에 나선 경찰은 밤사이 많은 비로 토사가 유출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이 밖에도 불어난 강물로 강 한복판에 고립됐던 여행객이 구조되기도 하고 어제부터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와 정전까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구명밧줄을 잡고 불어난 하천을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이 다리 아래에 고립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영국 출신의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러 갔다가 장마비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습니다. 구조대는 강물의 속도를 고려해 우선 남성의 안전을 확보한 뒤 밧줄로 구조했습니다. 비 내리는 고속도로 위, 흰색 승용차가 갓길 쪽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나들목 부근,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빗길 미끄러짐 사고는 대전과 부산 등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모든 불이 다 꺼진 건물. 어제 저녁 9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자체 전기 설비가 고장나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일부 주민은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1200여 세대가 복구까지 4시간 가까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가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한 핵심 간부들의 가슴마다 이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정은 우상화의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 모습입니다. 당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모두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부터 고위 간부까지 모두 폐용해야 하는 이른바 초상휘장으로 김정은 얼굴만 그려진 초상휘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은 이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북한 당국자의 언급을 통해 알려졌지만 이를 착용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초상휘장은 1970년 이후 본격 제작, 지급됐고 김정일 초상휘장은 1992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0년대 들어 널리 사용됐습니다. 김정일 사후엔 두 사람 얼굴이 함께 들어간 이른바 쌍상이 대량 보급됐습니다. 우상화의 대표적 상징물인 셈인데 김정은 얼굴만 그려진 배지가 당 주요 행사에 등장한 것은 최근 김정은의 독자 우상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에게 이 사람 위에는 이제 어떤 사람도 이제 사실상 북한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 못 갖는다. 이 사람이 유일한 상징성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올 들어 김일성 생일 명칭을 태양절에서 4.15로 축소 변경하고 당 중앙간부학교 건물 외벽에 선대와 김정은의 초상화를 나란히 내거는 등 김정은 우상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당규약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절대적 위상을 영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쏜 발사체에 액체 산소 엔진을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고도화된 엔진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새로운 엔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자연 나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일본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된 북한 발사체. 赤い炎が、湧き上がる。あ、爆発しました。ロケットが爆発しました。 북한은 이날 발사체에 새로 개발한 엔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액체 산소를 쓰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극저온에서 쓰는 액체 산소 엔진은 상온 추진제를 사용하는 북한의 기존 발사체 엔진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누리호나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에도 이 엔진이 쓰입니다. 연소실에서는 3200도씨의 연소 온도가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서는 영하 183도짜리 아주 극저온의 냉각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정찰 위성을 실은 천리마를 쏘아 올릴 때만 해도 상온 추진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 안에 더 고도화된 새 엔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새로운 연료 체제를 가진 엔진을 그렇게 발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러시아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도와줬다. 액체 산소 엔진은 추진력이 강해 더 많은 정찰 위성을 우주에 실어보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결국은 이제 감정찰 자산을 통해서 타격 자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겠다.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북한의 우주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은이 속을 제가 몰라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제 돌파구 찾았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우리 군의 허리죠. 대위 중사급에 해당하는 경력 5년 차에서 10년 차의 군 간부들이 줄줄이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급여와 처우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이들이 군복을 벗는 이유입니다. 대책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전역한 예비역 대위 김모 씨는 1년째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 배우자의 자녀까지 있지만 군 생활 7년 차에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직장이 있어서 당장 생업에 뛰어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낮은 급여, 잦은 이사,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 모두 문제였는데 계급 정년의 메인 불투명한 미래가 전역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본인은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을지언정 어차피 누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내 장래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 이 정도로 희생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복무 중인 부사관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상황 대기 탓에 귀가 못하는 날도 많은데 수당까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평화근무 수당 밀려가지고 나중에 소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돈 없어갖고 37시간 정도 줄인대요. 특히 비선호 지역인 전방부대에서는 간부 이탈이 심해지며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육군 부대에서 훈련 참여자가 모자라 타 부대에서 병력을 빌려오는가 하면 훈련 중인 초급 장교들까지 동원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막 빌려오고 포병부대들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중장기 복무 군 간부 중 지난해 전역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9,481명이었습니다. 특히 대위 중사급에 해당하는 5에서 10년 차 중급 간부 중 4,061명이 전역했습니다. 중기복무 전역자만 1년 새 35% 늘어난 겁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소령 계급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했습니다. 또 전방경계 함정 근무자 등에 대해 초과 근로를 100시간까지 인정하는 등 여건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간급 간부 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바이든 대통령.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후보 교체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후보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박일종 특파원입니다. TV 토론회를 끝내고 밤사이 노스캐롤라이나로 날아가 목소리를 높인 바이든 대통령.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I know right from wrong. And I know how to do this job. 바로 다음 날엔 뉴욕 일대에서 채권의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부자들에게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트럼프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전날 투표하라는 글로 뒤덮인 옷을 입고 유세장에 나타나 후보 교체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Joe, you did such a great job. You answered every question. You knew all the facts.
하지만 토론회 직후 대통령을 지켜 세우는 이 영상은 공화당 측으로부터 누가 군 통수권자냐는 조롱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실제 지지율이 나빠졌다는 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유권자의 60%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조사를, ABC 방송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후보가 교체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Would a new choice be able to mount an effective campaign in the roughly 10 weeks from the end of the convention until Election Day?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의 부인에도 미 언론은 이 자리에서 향후 계획이 논의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율종입니다. 네, 화성공장 화재가 난 지 내일이면 일주일입니다. 유족들이 진상조사의 정보 공개 등 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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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에 모인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유족들은 진상조사 정보 공개와 피해자 대책 마련 등 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회사는 아리셀 산재 피해 유가족 협의회에 사고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매일 공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유가족은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안전교육도 받는 것도 없고요. 그냥 출근하자부터 앉아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일만 했거든요. 오늘 분향소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내일부터 이곳 화성시청 앞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공장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파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 5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KBS에 출연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파견, 그다음에 직업 소개와 관련돼서 이게 위장이냐 불법이냐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의 돈 거래로 해고된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를 찾던 중 어젯밤 충북 잔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2020년 김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으며 회사가 돈의 성격을 문제 삼아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최근 패소했습니다. A씨는 이 돈 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청년이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며 소방관을 꿈꾸던 조병훈 씨의 이야기를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레 미소를 짓고 늘 어려운 친구를 먼저 돕던 마음 따뜻한 22살 청년 조병훈 씨.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운동신경도 엄청 좋았어서 다 같이 운동할 때도 혼자서 뭐 거의 칭찬까지 했었죠. 그만큼 너무 활기차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지 고작 넉 달.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며 주말 새벽까지 일하다 당한 참변이었습니다. 6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아들마저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영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줬어. 그게 좀 많이 안 하고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그게 제일 아쉬웠던 점이. 사람을 살리는 소방대원이 되고 싶었다는 조 씨. 주치의로부터 장기기증 제도를 소개받은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는 대신 5명의 생명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심장, 췌장, 간장, 양측 심장 총 5가지 장기가 기증이 되었는데요. 이로써 총 5분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던 아들의 꿈을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 의지가 대단한 거라서 병원에도 엄마 잘했어 그렇게 해줄 것 같아서.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한국방송 KBS가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KBS는 이번 주말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구호로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고 다음 달 8일에는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출범해 관련 콘텐츠 개발 등에 나섭니다. 또 다음 달 8일부터 11일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에는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하반기에도 이 문제를 지속 조명할 방침입니다. 오징어로 유명했던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울릉도 주변 바다의 수온이 크게 올라간 탓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밤새 오징어 잡이에 나섰던 배들이 항구로 속속 들어오고 상인들이 모여듭니다. 85,100원. 최고 낙찰가에도 선장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릉도 우리 어민들 이러면 이제 굶어 죽으니까 다른 대시가 좀 말을 해줘야 돼요. 바다에서 오징어 안 나니? 5시쯤 돼가가지고 요거밖에 못 잡았잖아.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줄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강원과 경북 지역의 오징어 위판량은 약 700톤으로 5년 전 9천여 톤보다 약 93%가량 줄었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입니다.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섞이는 곳에 오징어 어장이 발달하는데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어장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바다 표면의 온도가 25도 이상인 고수온 관측일에 동해에서 지난 60년간 30배 증가했습니다. 어종들의 먹이 생태계 역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굉장히 이제 아열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오징어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 먹이망들이 점차 과거에 비해서 좋지 않은 조건으로 가고 있다.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여름철 더위에 시달려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기 쉬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후유증으로 심한 신경통이 남을 확률이 높아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4년 전 얼굴에 대상포진이 생긴 70대 여성입니다.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 위부터 이마와 머리까지 통증이 남았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만 날려도 쓰리고 통증 부위에 무언가 닿으면 불에 댄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집에 있으면 숱이 된 뒤 뭐 할 수가 없어요. 마를 수가. 이게 막 팔딱팔딱 뛰다가 울다가 그냥 아저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고들면서 생깁니다. 지난 5년간 여름철에는 연평균 환자 수를 10% 이상 웃도는 대상포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로 면역력이 떨어진 탓입니다. 주된 증상은 송곳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듯한 통증인데 겪고 난 뒤에도 3명 중 1명은 후유증으로 신경통을 앓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후유증 위험이 커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50세 이상의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8세 이상에서도 면역 억제제나 면역 저하인 환자에서는 모두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백신 효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접종 후 대상포진 예방률이 50살 이상은 97%, 70살 이상은 91%로 높습니다. 대상포진에 이미 걸렸던 사람도 10명 중 1명이 재발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강원도 화천에는 화천댐이 만든 호수 8호호와 때묻지 않은 원시림이 있습니다. 여긴 야생에서 구조된 수달들도 살고 있는데요. 이곳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수달길이 만들어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 만든 인공호수 8호호. 해발 1000m에 달하는 높은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호숫가를 따라
길다란 나무그늘 터널이 생겼습니다. 크기 20m는 좋게 돼 보이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서로를 보듬으며 한여름 떼약볕을 가려줍니다. 아름드리 나무 사이사이로 파란 호수가 고개를 내밉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늘이 많이 져서 시원하게 걸 수 있어서 좋고요. 다른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볼 수가 없는데 가파른 고개도 없고 걷다 지칠만 하면 아담한 쉼터도 나타납니다. 어른 아이 누구라도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화천 8호 수달길은 8호가 만들어진 후 수십 년 동안 외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오지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상에서 구조된 수달 15마리가 살고 있는 한국수달연구센터. 이곳에서 시작되는 수달길은 왕복 10km에 달합니다. 운이 좋으면 진짜 야생수달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성된 지 2달 만에 입소문이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랑거리죠. 우리 방천리에서는 자랑거리가 이 8호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수달길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하죠. 강원도 화천의 명물 수달과 8호가 만난 수달길. 이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